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안동 강대감집 종부와 시바디 50년의 숨겨진 이야기. 숙종 15년 무렵 안동의 강대감 종가 저녁 노을이 사랑채의 마루를 물들이고 책상 위에는 막 갈아놓은 벼루와 붓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7의 강진사는 진사과의 급제에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을 얻은 사내였습니다. 대과에는 아직 오르지 못했으나 선비들 사이에서는 모자라나 조정의 기둥이 될 사람이라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곁에 앉은 이는 동갑인 부인 연화. 혼인한 지 7년, 둘은 각별하여 연인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 시는 어떠하오? 비록 내가 진사에 불과하나 내 뜻을 다 담고 싶었소. 강진사가 종이를 건네자 연화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서방님, 글씨마다 굳은 성품이 묻어 있어옵니다. 어찌 고칠 데가 있겠습니까?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진사는 학문과 가문의 무게에 짓눌려서도 아내 앞에서는 따뜻한 남편이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을 지극히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마음에 늘 드리운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청에 시부모가 앉았습니다. 종부 연화가 불려 들어가자 시부 강대감의 눈빛은 엄중했습니다. 종부야? 예, 아버님.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나 7년 세월을 두고 후사가 없으니 종가의 대가 끊길까 두렵다. 조상님들, 제사를 누가 받을 것이며 문중의 채통을 어찌 세우겠느냐. 연화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몸이 허약하다 하니 이제는 씨바지를 들이지 않을 수 없구나.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으나 억누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감은 굳은 목소리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허나 아무 여인이나 될 수는 없다. 백정이나 천민은 안 된다. 가난하되 행실이 바른 양반가나 상민집 딸을 찾아 시바지로 드릴 것이다. 그 집안에는 먼저 쌀 20가마를 내리고 만약 아들을 낳으면 500냥, 딸을 낳으면 200을 주고 내보낼 것이다. 아이는 곧 종가의 후사로 삼겠다. 연화는 끝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님 뜻을 제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며칠 뒤 연화는 큰어머니와 함께 안동 서문장터를 찾았습니다. 장터는 소금장수, 비단장수, 나귀에 곡식을 싣고 나온 농부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화의 눈길이 문득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길모퉁이, 소쿠리에 가득 나무를 다듬고 있는 처녀 하나, 누더기 치마 끝이 달아 있었으나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고요히 빛났습니다. 저 나물 파는 처자가 누구시오? 연화가 곁에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안곱단이라 하옵니다. 본디 양반가의 딸이었지요. 아버지 안생원께서 학식 있는 분이셨으나 병환에 걸리시어 높게 되셨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어미는 진즉 세상 뜨고 곱단이 홀로 두 동생을 거두며 살고 있어옵니다.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물 캐고 바느질로 끼니를 이으며 병든 부친의 약값을 마련한답니다.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 하였느냐? 예, 천한 핏줄은 아니옵니다.
그래서인지 손끝은 야무져도 깊이는 여전하다 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 그 아이를 아낍니다. 비록 몰락했으나 기품은 잃지 않았구나. 천심을 품은 아이로다. 연화는 곱단의 손끝과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큰어머니를 불러 명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본 곱단이라는 처자의 집안을 살펴보아라. 이튿날 해질녘 큰어머니가 돌아와 얘기했습니다. 마님, 마을 끝자락 초라한 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석의 안생원, 어른은 기침이 잦고 두 동생은 굶주려 울고 있었사옵니다. 허나 곱단은 꿋꿋이 집안을 버티고 있더이다. 글 아는 아이여서 동생들에게 글씨도 가르치며 약초를 다려 부친을 돌보더이다. 이웃들 말씀에는 몰락했으나 심성만은 귀하다 하옵니다. 연화의 가슴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천심과 효심이 깃든 여인이라 종가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리는 바로 이 아이구나. 그 뒤 연화는 곱단의 집을 찾았습니다. 장독대 앞에서 나무를 다듬던 곱단이 놀라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안곱단이옵니다. 마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나는 강대감 종부인 연화라 하오. 연화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곱단양, 그대 사정을 들었소. 우리 집안에서 그대가 동의한다면 시바지로 드렸으면 하오. 곱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님,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옵니다. 아비는 병석에 누우셨고 집안 가세는 기울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강대감 대개 감히. 연화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높고낮음은 태생이 아니라 마음이 가르는 법이요. 그대가 아기를 낳는다면 나의 아이이기도 하오. 곱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약값과 두 동생의 굶주림을 막을 수 있다면 제 한 몸은 어찌되든 감내하겠사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나이가 저는 금년 18비오니 마님께서는 편히 말씀하셔도 되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 두 여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곱단은 종가의 대문을 향해 들어서리라는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초겨울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안채 대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부강대감, 안방마님, 종부연화, 그리고 갓 들어온 안곱단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단아, 내 집안 사정을 생각해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알겠다. 그러나 분명히 해둬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너와 아이는 모녀의 연을 끊는다. 아이는 종가의 종손으로 키울 것이고 너는 곧바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 그 대신 약조대로 먼저 쌀 20가마를 너희 집에 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500냥, 딸을 낳으면 200을 줄 것이다. 곱단의 눈동자가 떨렸지만 굳게 다문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소인 곱단, 그 약속을 따르겠사옵니다. 아버지와 두 동생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 한 몸의 연부는 끊어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연하의 눈에는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찌 이리도 천심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일까. 내 몸이 낳지 못하는 아이를 대신 낳아주겠다고 혈육의 연을 끊는다니. 그날 밤 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곱단의 결연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곱단이 별당한 쪽한 방에 들어온 지 사흘째. 그러나 강진사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붓끝은 멈추고 마루에 앉아도 달빛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하가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방님, 어찌 별당에 들지 않으시옵니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소. 내 마음은 오직 그대뿐인데
어찌 다른 여인에게 몸을 맡기겠소. 엿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방님, 종가에 대는 우리 둘의 사랑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사옵니다. 곱단 또한 억지로 들어온 여인이 아니옵니다.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을 살리려 이 길을 택한 처자가 아니옵니까? 진유는 오래 망설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내가 가리다. 허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그때만이 내 아내요, 내 벗이니 엿는 눈시가 붉어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곱단을 대하신다면 아이 또한 복되게 태어나리이다. 그날 밤 별당의 등잔불 아래 곱단은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진사가 들어서자 곱단은 얼른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월은 소인 안곱단이 옵니다. 이 누추한 방에 몸을 들이시니 부끄럽사옵니다. 강진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오지 못하다가 오늘야 왔구나. 곱단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소인의 몸은 종가의 뜻을 따르려 들어온 몸이 옵니다. 아이가 태어나 이 집 대가 끊기지 않기를 기도하겠사옵니다. 진유는 곱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오늘의 일은 내 허물이 아니다. 나는 너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리. 곱단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허나 소인이 너무 서툴러 진사 어른을 곤란케 할까 염려옵니다. 진유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허면 오늘은 서로 서투른 것을 배우는 날이라 여기면 되지 않겠느냐? 곱단이 놀라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진유가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당에선 글을 배우고 오늘 밤은 부끄러움도 배우고 곱다는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사월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사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게 아니겠느냐. 웃으며 시작하면 덜 두렵지 않겠소. 그때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깜박였습니다. 곱단이 깜짝 놀라 작은 비명을 내자 진유가 재빨리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등잔불도 우리를 놀래키고 싶었나 보. 곱단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도 등잔불 같아 흔들리옵니다. 내가 불을 붙잡듯 내 마음도 붙잡아 주리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차게 불었으나 방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종가의 씨앗은 조용히 뿌려졌습니다. 안곱단이 별당에 들어온 지 2달 남짓 어느 날 새벽 큰어음이 다급히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마님, 곱단이, 곱단아, 시가 입덧을 시작했사옵니다. 연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듯한 경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은 얼어붙는 듯 서늘했습니다. 곱단이 먼저라니 나는 또다시 뒤로 물러나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열흘 뒤 연어의 몸에도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밤 냄새에도 속이 뒤집히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잉태하신 것이 아니옵니까? 엿는 얼른 고개를 저었으나 곧 의원을 불러 맥을 짚었습니다. 의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축하드리옵니다. 종부마님께서도 태기를 품으셨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소식이 전해지자 시부모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로다. 곱단도 종부도 모두 아이를 품다니 안방마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허나 강대감은 잠시 침묵한 뒤 무겁게 말했습니다. 종부가 낳은 아이는 곧 종가의 종손이 된다. 허나 곱단의 아이 또한 우리 피다. 둘 다 버릴 수 없다. 어찌해야 좋겠는가. 그날 밤 부부는 함께 깊은 상의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종부 연화가 쌍둥이를 낳은 것으로 하자. 곱단의 아이라도 연어의 아이라 하여 함께 품어 길러야 한다. 였는 곱단의 방을 찾았습니다. 곱단은 이미 배가 조금 불러와 힘겹게 앉아 있었습니다. 곱단아. 곱단이 놀라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어찌 이 누추한 방에 였는 곱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와 나 같은 시기에 아이를 품었구나. 곱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이 옵니다. 허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아닌지 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투도 하고 서러움도 컸다. 하지만 너 또한 억지로 온 것이 아니고 효심으로 이 길을 택했음을 안다.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 한다. 곱단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 몸은 마님을 위해 종가를 위해 바쳐진 몸이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제 이름은 남지 않겠지만 그 아이가 곧 마님의 아이가 되리니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연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곱단아, 어찌 내가 나보다 더 굳세냐. 우리가 서로 원망하면 아이들이 불행해진다. 차라리 함께 지켜내었구나. 두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숙종 16년 여름 안동고을은 장마로 녹록했습니다. 비가 며칠째 쏟아지고 천둥 소리가 울리던 어느 날 밤 종과 안채의 다급한 발걸음이 울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큰어미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습니다. 곱단 아씨가 진통을 시작하셨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곱단이 먼저라니 하늘은 어찌 이리 고약하신가. 그러나 그 순간 자신 역시 아랫배가 뭉클거리는 듯한 진통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무거웠으나 이날 밤 연하의 아이 또한 태어날 기운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안채와 별당 동시에 신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곱단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땀범벅이 된 채 산파의 손을 붙잡고 신음을 뱉었습니다. 아, 아이가 나오려 합니다. 같은 시각 연화도 몸을 부여잡고 숨을 고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멈, 나 또한. 안채와 별당의 산파들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하늘의 장난인지 두 여인이 같은 시간에 산고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진유는 속을 태우며 서성였습니다. 어찌 되었소? 두 여인은 무사오? 큰어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종부마님과 곱단 아씨 둘 다 진통이 거셉니다. 허나 아이는 아직. 진유는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았습니다. 조상님, 부디 두 사람 모두 살려주십시오. 종가의 씨앗이 무사히 태어나도록 지켜주십시오. 긴 시간 끝에 곱단의 방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행이요. 건강한 총손이 태어났습니다. 산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집안은 환희로 들썩였습니다. 곱단은 힘이 다 빠진 얼굴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마님, 드디어 아들을 얻었사옵니다. 거의 이어 안채에서도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집아이요. 튼튼한 딸아이입니다. 안방마님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2배의 복을 내리셨구나. 곧 시부모와 진유는 사랑채에 모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파들이 각각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대감은 잠시 무겁게 눈을 감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2 아이 모두 종부연화의 자식이라 한다. 이란성 쌍둥이라 꾸미는 것이다. 곱단의 이름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종중에도 세상에도 알려지지 않는다. 안방마님이 덧붙였습니다. 곱단은 아이의 젖을 먹이는 유모로 남게 하자. 떠나보내면 아이들이 모두 불행해진다. 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이 아이들은 제 자식이자 유모가 될 곱단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함께 길러내야 합니다. 곱단도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초인의 이름은 남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준다면 그것이 곧 제 이름이옵니다. 그러나 하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근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곱단 아씨도 배가 불러 있었는데 어찌 마님께서 쌍둥이를 낳았다 하실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목이 달아난다. 대감마님이 비밀로 하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여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입이 많다. 언제든 새어나갈 수 있다. 반드시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여는 곱단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지키리라. 곱단을 지키리라. 우리의 비밀이 흘러나가면 모두가 파멸한다. 사내아이 서희는 곱단의 젖을 물었고 따라 이 서희는 연화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2 아이는 금세 서로의 품을 오가며 함께 자랐습니다. 곱단이 아이를 달래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 주어 고맙다. 비록 내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너는 내 살과 피다. 연화가 그 옆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희나 서희야, 2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는 너희는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아이다. 2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서인과 서희는 집안 모두가 쌍둥이 남매라 부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종가와 문중에서도 종부연화가 7년 만에 하늘이 내려준 복을 받았다는 말만 돌았습니다. 안방마님은 손주들을 번갈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경사로다. 자네와 계집이 함께 태어났으니 종가의 복이 들어왔구나. 강대감도 흐뭇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는 내내 웃음소리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누구도 몰라야 하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하인과 하녀들은 물론 아이들까지도 곱단을 철저히 유모라 불렀습니다. 유모, 물 좀 줘요. 서인이 무심히 부르면 곱단은 늘 고개 숙여 대답했습니다. 예, 도련님. 서희가 종부의 무릎에 안겨 있으면서도 곱단을 향해 웃곤 했습니다. 유모, 오늘은 유모 품에서 자도 돼요? 곱단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가씨, 이 유모 품에서 푹 쉬세요. 그러나 여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다짐시키듯 말했습니다. 서희나, 서희야, 곱단은 유모일 뿐이다. 내 어미는 오직 나 하나임을 잊지 말아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허나 집안의 은밀한 구석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쌍둥이라지만 어쩐지 서희는 유모곱단을 꼭 닮았어. 서희는 종부마님을 빼닮았는데 말이지. 그 입 조심하거라.
대감 어르신 귀에라도 들으시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날도 우연히 연화는 그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유모 곱단을 불러 단호히 말했습니다. 곱단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미로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이들 또한 내 젖은 기억해도 이름은 오직 유모로만 남아야 한다. 곱단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마님. 제 이름은 지워져도 좋사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는 것, 그것이 곧 제 이름이옵니다. 허나 연화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곱단의 치마폭에서 웃음을 터뜨릴 때면 속으로 알 수 없는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인이가 피해 끌림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밤마다 연은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니다. 곱단은 아이들에게 유모일 뿐이다. 이 비밀은 반드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들면 곱단은 홀로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인아, 너의 입술은 나를 유모라 부르지만 내 가슴은 언제나 어미다. 허나 이 비밀이 새면 너의 삶이 무너진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침묵하리라. 곱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곧 다시 고개를 들어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종가, 아이들은 복된 쌍둥이 남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유모 곱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진실과 연화의 불안과 질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손을 잡고 아이들을 지켰으나 그 손길 아래에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숙종이시 1년 봄, 한양에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진유군께서 대과에 급제하셨다. 안동의 강씨 종가대문 앞은 문중 인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안방마님은 감격하여 눈물을 훔쳤고 강대감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하늘을 우러러 절했습니다. 7년 묵은 근심 끝에 오늘 이 집안이 다시 빛을 보도다. 조상님들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서인과 서인은 아직 6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잘 알지 못했으나 사람들의 환호를 보며 즐겁게 손을 쳤습니다. 진유는 급제 후 곧바로 교지를 받았습니다. 강진유를 사관원 정원 정유품에 제수한다. 이는 임금의 곁에서 경연에 참여하고 시정의 잘잘못을 직언하는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진유의 이름은 단숨에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가 한양으로 들어가야 하오. 진유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간원 정원 부인의 자리는 제게도 무거운 짐이옵니다. 허나 남편을 따라 마땅히 함께 가야지요. 안방마님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종부야,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아이들은 누가 지키겠느냐? 연의 눈길이 곧장 곱단에게 향했습니다. 곱단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아이들은 제 품에서 걱정 없이 자라게 하겠사옵니다. 강대감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곱단은 비록 유모라 하나 심성이 곧다. 아이들을 맡기고 안살림까지 보게 하여도 탈이 없을 것이다. 안방마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그간 곱단이 보인 행실과 정성을 떠올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곱단아. 이제부터는 아이들뿐 아니라 안살림까지 네가 도맡거라. 내 마음가짐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다. 곱단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님,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한 몸이 어찌 이토록 귀한 자리를 맞사옵니까? 허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들과 종과 살림을 지켜내겠사옵니다. 여는 떠나는 날 새벽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희의 작은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내 딸아 어미가 곁을 떠나 있어도 늘 내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저희는 곱단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여는 잠시 멈칫하다가 곱단을 바라보았습니다. 곱단아, 이 아이들은 이제 전적으로 그대 손에 달려있다. 그대의 정성과 사랑으로 자라겠지만 아이들에게는 내가 유일한 어미임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곱단은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아이들은 마님의 자식이옵니다. 저는 그저 젖을 물리고 곁을 지킬 뿐입니다. 여는 곱단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단아, 혹여 내 마음에 질투와 두려움이 일더라도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너도 흔들리지 말아라. 곱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제가 흔들리는 날이 곧 아이들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제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안동가에서는 곱단이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안살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곱단에게 인사를 올리자 곱단은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모일 뿐이요. 허나 주인님 부재 중에 집안이 흔들리면 안 되니 제 몫은 다할 것이요. 그녀는 장부를 정리하며 곡식을 공정히 나누었고 게으른 하인에게는 엄히 꾸짖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곱단의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유모라 하기에 아까운 심성이로다. 오히려 종부를 대신해 안살림을 맡겨도 손색이 없구나. 강대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곱단이 아니었다면 종가가 기울었을 것이다. 전심을 품은 아이로다. 저희는 어느 날 곱단에게 물었습니다. 유모, 어머니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곱단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님은 한양에서 아버님을 도우시느라 바쁘시오. 허나 곧 소식이 올 것이요. 도련님과 아씨는 그저 책을 열심히 읽고 서로 아끼면 되지요. 더이는 곱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모, 저는 어머니가 안 계셔도 유모가 있으니 슬프지 않아요. 그 말에 곱단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씨. 허나 꼭 기억해야 하오. 어머니는 오직 마님 한 분이시고 나는 유모일 뿐이요. 숙종 24년 봄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강진유를 풍산 현감에 제수한다. 풍산은 안동 본가에서 지척거리, 진유와 여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종가의 대문 앞에는 강대감과 안방마님, 그리고 유모 곱단과 두 아이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인은 연하를 보자마자 어머니 하고 달려들었고 서인은 진유에게 안겼습니다. 여는 두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곱단은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안방마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곱단이 아니었다면 아이들이 이리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서인과 서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서인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고 서인은 명문가의 시집가 현모양처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효성이 지극하여 연하를 어머니로 극진히 모셨으나 유모 곱단에게도 각별한 정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연하와 진유는 마침내 자식들을 불러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서인아, 서희야, 너희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아니다. 서희는 내 몸에서 나왔고 서희는
곱단 유모의 태에서 나왔다. 허나 너희는 한날 세상에 나와 두 어머니의 손에 자라났다. 저희는 놀랐으나 곧 곱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모? 아니 어머니,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도 눈물을 흘리며 곱단에게 말했습니다. 유모 덕분에 우리들은 곱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두 어머니의 딸입니다. 연하와 곱단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랜 세월의 무게를 함께 우러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가문을 빛냈고 주 여인은 어느덧 60을 넘겼습니다. 어느 늦봄 저녁 후원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연화가 곱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곱단아, 처음엔 너를 질투도 하고 두려워도 했으나 이제는 내가 내 동생 같고 벗이구나. 우리 서로 의자매의 맹세를 맺은 세월은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살았구나. 곱단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은혜를. 연은 곧장 곱단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마님과 유모가 아니다. 나는 네 언니, 너는 내 동생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마음만은 그렇다. 곱단은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제야 제 가슴이 다 풀립니다. 평생 유모라 불리며 살아도 언니의 동생이라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그날부터 두 여인은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살았습니다. 진유는 후원에 지은 정자에 쌍모정이라 현판을 걸었습니다. 겉으로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정자였으나 실상은 두 어머니이자 의자매의 정을 기념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정자의 의미는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인이 된 후손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쌍모정은 두 어머니의 사랑과 의자매의 맹세가 깃든 곳이다. 핏줄이 아닌 정성이 가문을 지켰다. 노년에 이르러도 두 여인은 늘 함께 앉아 아이들과 손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가 함께 했기에 이 집안이 버틸 수 있었다. 곱단은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제 생은 이름조차 족보에 남지 않았으나 언니 곁에 있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로써 연화와 곱단은 부부의 대를 잇는 두 어머니, 그리고 여생을 함께한 의자매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세상은 몰랐으나 후손들은 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문을 지킨 것은 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의리였다. 그들의 웃음과 눈물은 후손들에게 전설처럼 내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안동강 대감 집안에서 벌어진 비밀스러운 가족사를 통해 인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려낸다. 정실부인 연화와 시바디 곱단은 신분과 처지가 달랐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끝내 자매처럼 연대하며 가문의 명예를 지켜나간다. 7해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연화를 위해 선택된 곱단은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연화 또한 그녀를 원망하기보다 따뜻하게 품어준다. 두 여인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각 아들과 딸을 낳고 그 비밀을 함께 감추는 과정은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정과 믿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진정한 가문의 번영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선비의 음흉한 속셈을 간파한 여인. 옛날, 한 옛날, 책향으로 자자한 평양의 한 고을에 번듯한 천석군 부자인 한초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대부터 워낙 부유한 재산과 풍족한 전답을 물려받은 다세.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소과 시험의 첫 단추만 살짝 꿰어둔 한초 씨는 그 다음
시험인 복시도 보지 않은 사실상 호울뿐인 초시 감투를 쓰고 있던 한량 중에 한량이었답니다. 이 한초 씨는 또한 가진 것에 비해 아주 짜디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주머니에서 엽전 한 푼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지요. 제법 넉넉한 살림을 영위하면서도 한초 씨는 본인의 친구들에게 공짜를 한번 사는 법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뿐만이겠어요. 시주를 부탁하는 노스님이나 한푼쇼를 외치는 거지들에게까지 나락 섞인 쭉정이 한털 허투루 내어주는 일이 없었던 악독하기 없는 구두쇠였습니다. 이러한 한초 씨가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는 딱 하나, 바로 기녀들이 모여있는 기방에 들러 회포를 풀 때뿐이었습니다. 학식을 쌓아 글을 하며 입신양명을 노리는 일은 등한시하고 늘 주색 잡기에만 빠져 있었지요. 한초 씨가 살고 있는 이곳 평양은 색향으로 소문난 곳이었으며 그 중에서 으뜸 가는 색주집은 단연 몽양관이라는 이름의 기방이었습니다. 강령하시옵니까? 나으리 셋내 천심이라 합니다. 오늘 한번 질뻔하게 나을 일을 끝까지 매시겠나이다. 이 몽양관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이 천심이라는 이름의 기녀였는데 삼천리 방방곡에서 자신이 한량임을 으쓱되는 사람도 이 평양 몽양권의 기생천심을 품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우물 한 개구리일 뿐이라는 소리가 돌 만큼 천심은 으뜸 중 으뜸인 기녀였지요. 그러다 보니 참으로 이 천심으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게 되었는데 그녀의 매혹적인 미모에 사로잡힌 사내들이 줄지어 달려드는 통에 이 몽양관에 대한 풍문은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강릉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곳 능에서 이름이 알려진 천사꾼 여부자의 셋째 아들 만길은 관동일의 내로라 하는 기생들을 모조리 섭렵한 한량이었지요. 또한 그는 평양한 초시와도 나름대로 친분이 있는 자였습니다. 여보식의 한 초시, 내가 요즘 자네 그 몽양관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으뜸기녀 천신미에게 푹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다네. 눈을 떠도 천심이여. 눈을 감아도 천심이 내 머릿속을 온통에 집어넣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는 말씀이야. 몽양관을 들렀다. 나올 때마다 만길은 한 초시를 붙잡고 천심을 향한 가슴마리를 하소연하곤 하였어요. 만길은 자신의 묵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뛰어난 미모만큼이나 밤에도 빼어난 기회를 뽐낸다는 풍문이 무성하던 평양 기생천심을 안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들끓는 욕심이었지요. 어머나, 나으리 어찌 이리 다급하신 모양새이옵니까? 셋내 어증이 떠이들이 시처지나 라는 기녀로 대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천심은 온갖 사탕발림에 가까운 요소를 뱉으며 교묘하게 만기를 찜쪄 먹으면서도 끝끝내 거금을 요구하며 자신을 허락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지난 봄 여부자가 30리 밖 친척집 문상에 가느라 3일간 집을 비운 사이 만길은 제 아비의 곳간을 몽땅 털어 거금을 마련하자마자 그 길로 평양으로 줄다림쳤습니다. 어이고, 내가 못 살아. 아들놈의 자식이 이리도 내 속을 썩이고 기행을 일삼으니 내가 제명에 못 죽지 못 죽어 학문의 힘을 쓰고 서책을 곁에 두어야 알놈이 근방의 기방도 아니고 경양의 기방까지 원정을 가서는 그 천하디 천한 기녀에게 놀아나는 꼴이라니 이놈의 자식구 속에 기어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당장에 요절을 내고야 말리라. 아들로 미곡간을 싹 털어 평양의 색주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부자는 그 빌어먹을 잡놈이 집구석에 돌아오면 내 당장의 다리 몽둥이를 불러뜨리겠노라 며 길이 역정을 냈답니다.
그렇게 용을 쓰던 여부자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갔음에도 집을 나간 제 아들의 소식이 없자 근심이 커졌지요. 아니, 이놈이 평양으로 떠나간 지도 실이 한참이나 흘렀거늘 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별조차 없으니 걱정이 돼요. 아니 되겠구나. 뛰어봐라. 그게 없느냐. 다음 장. 만길이 녀석과 친분을 유지하던 그 한초시 하는 자에게 연통을 넣어보고 그 자가 재고인 평양 바닥을 혼이 꿰뚫고 있을 터이니 아마도 만길놈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여부자는 제 아들과 친분이 있는 평양의 한초 씨에게 연통을 넣었고 소식을 들은 한초 씨가 몽양관 등방의 저작거리를 돌아다닌 끝에 이 만길의 소식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지요. 만길은 바로 몽양관의 1등 기녀, 천심에게 코가 꿰어 가진 돈을 몽땅 다 바친 것도 모자라 부족한 외상값을 대기 위해 몽양관의 마당쇠 노릇을 하며 빌어먹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오후라, 이것 봐라. 이놈을 구제해주고 대신 코를 풀어준 값을 내취해야 하겠구나. 안 그래도 몽양권의 기녀 천심을 언젠가 하는 요리에 보아야 하겠노라. 벼르고 있던 차에 만길의 아버지에게 후한 사례가 걸린 요청까지 들어온 마당이었으니 이 얼마나 안성맞춤이던가요? 한초 씨는 행제우로 날아든 돈 냄새에 코를 벌렁거리며 욕심 많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작거리에 어둠이 짙게 깔렸고 평양의 몽양관은 오늘도 장사를 시작할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토막끝마다 청사 초롱을 달아 불을 밝혀놓았고 기실의 각각의 방 안에서는 가야금 12줄의 건주가를 배치하여 그야말로 질한 주연이 벌어지는 소리를 들은 바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양관의 앞마당에서는 마당쇠로 보이는 차림에 볼품없는 한 젊은이가 장작 하나를 안고 와서는 아궁이마다 군부를 짚고 있었답니다. 어이구, 네, 신세야. 대체 이것이 무슨 꼴이란 말이던가? 천심이 그 계집의 단꿀 같은 요설에 꿰어 가진 전 재산을 다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가당치도 않은 어마어마한 금액까지 차용한 통에 이리 빚쟁이의 신세로 전락하여 기방에 자부 오릇을 하게 되다니 말이야. 기방의 마당새 아니 만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지요. 평양까지 건너와 주색 잡기에 몰두한 결과가 이러했으니 그 꼬락서니가 참으로 볼품이 없었답니다.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없구나. 어쩌면 이리도 흥을 돋우느니 없고 죄에 시시한 나불랭이 될 뿐이니 강릉에서 건너왔던 저 천치 같은 사내도 결국 얼마 쥐어 자네지도 못하였는데 빈털터리가 되어 우리 기방에 마당새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야. 내 저치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만 하여도 참으로 그 기대가 어마어마할 거리도 휩살이 개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천심이 하품을 하며 따분하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천심의 시중을 들던 신녀 하나가 다가와 그녀에게 속삭였지요. 천심 언니, 천심 언니. 기방 대문 밖에서 천심 언니를 찾는 사내가 한 명 들었는데 보아하니 엄청난 부자 같아. 엣지 리오드 가빈이 부자 사내랍시고 들어오는 놈들을 어디 하루틀 보니 보나마나 돈 깨나 있다고 전대를 꿰고 건들거리며 되도 않는 잘난 척이나 하는 늙은이겠지. 그래, 내 나가보마. 천심이 심드렁한 태도로 밖으로 나가 자신을 찾는 손님을 보니 그는 바로 한초시로 나름대로 저작거리에서도 이름깨나 날리던 한량이었지요. 불러왔느냐? 그래, 옛다. 고생했느니라. 한초시는 씨 웃으며
심부름을 한 신녀에게 대수롭지 않게 열량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천심이 흥미가동해 한 초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니 어깨가 떡 벌어진 팔척 장신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제법 이글거리는 눈빛이 천심의 호기심을 살살 자극하고 있었지요. 돈이 풍족한 데다 인물까지 괜찮은 사내, 천심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사내가 연골품이 없어도 돈을 많이 들고만 오면 천심은 하룻밤 사내에게 향기 가득한 봄을 만끽하게 해주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내를 만나면 천심이 먼저 달아오르는 체질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앞에 당도한 이 한초 씨가 바로 그녀를 달아오르게 하는 그런 묘한 사내였지요. 어머머, 이게 누구셔? 이거 나으리께서는 그 유명하신 한초 씨 어르신 아니십니까? 저작거리에 풍문이 파다하여 저 역시도 익히 나으리의 명성을 들어오던 터였습니다. 헌데 어찌 이리도 집을 이리 늦게 찾아주신 건지요? 참으로 서운할 뻔하였습니다만 오늘이 저를 코집어 찾아주셨으니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소이다. 자, 나으리 안으로 드시지요. 그래야지. 잔뜩 교태를 섞은 채 말하는 천심의 안내를 받으며 한초 씨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천심의 수청을 받으며 삼경이 가까워 오는 시각이 되었을 때 물을 읽었던 진득한 술판이 끝이 났고 청사초롱을 들고 나온 신녀가 몽양관 안쪽에 마련되어 있는 금침방으로 나서자 천심은 손님인 한초 씨를 부축하며 그곳으로 들어갔지요. 나으리 참으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어쩜 이리도 매력이 넘치시는지 인연이 오늘처럼 달아오른 날도 처음인 듯싶습니다. 그러한가? 그러하다면 어디 긴 밤에 심지에 더욱 불을 붙여보세나. 12폭 화조병풍 앞에는 비단 금침이 깔려 있었고 천하일색이라 불리던 천심이 제 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일렁이는 촛불의 역광에 그녀의 몸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한초씨 역시 벗어던지고 제 두루마기를 집어던짐과 동시에 두 남녀는 가마솥처럼 펄펄 끓어오르는 정염으로 그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천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한 것이었지요. 천심의 작심한 요분질에 나가 떨어지지 않은 사내가 없었거늘 이 한초라는 작자는 너무도 멀쩡한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가득한 풍문으로 유명한 천하의 천심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었지요. 한초 씨의 기세와 체력은 도무지 끝간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으리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옵니까? 초첩 지금까지 이러한 황홀경은 처음이옵니다. 천심은 온몸에 땀을 비우듯 쏟아냈고 천년을 묵어 하늘로 승천하는 이무기처럼 왕성한 소리를 가득 토해내었음에도 한초 씨의 힘은 아직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타르르 경련에 빠진 천심이 마침내 한초 씨의 기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지요. 천심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거한 힘을 내던 한초 씨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하의 천심이라는 여인도 별것 아니로구만. 한초 씨가 콧방귀를 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 천심의 눈에 들어왔고 천심은 그렇게 희뿌연 시야 속에서 자지러지며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천심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나 간밤에 그 왕성하고도 황홀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직도 천심의 눈앞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몽롱한 기분을 부여잡고
간밤에 엄청났던 우우지정을 굽씹으려던 찰나 자신의 몸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어찌 이런 몰골이 되어 있는 건가? 나으리,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천심이 비명을 지르며 한초씨를 불렀지요. 천심은 비단 한 필에 사지가 묶인 모양새로 자신이 대들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역정을 내는 중이었습니다. 한초씨는 벌써 옷을 갖춰 입고서는 술상을 앞에 놓고 희죽거리며 잔을 비우고 있었지요. 나으리, 도대체 이게 무슨 야릇하고도 기괴한 장난이십니까? 아무리 나으리께서 전일 간밤에 인연을 요리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장난이 퍽이나 지나치옵니다. 이런 고약한 취미라니 들어본 적도 없사옵니다. 어서 소녀를 내려주시지요. 천심이 민망한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놀라 읍소하였으나 한초씨는 그녀에게 벼락 같은 고함을 치며 의가하는 것이었어요. 천심인 내 인연, 지금부터 나의 말을 빗구멍에 잘 박아두도록 하여라. 지금 이 몽현관에서 마당쇠 노릇을 하며 빌빌대고 있는 그 산내는 바로 만길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치우였다. 그 많던 돈을 다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당쇠로 부려먹기까지 하였더냐? 한초씨의 말에 곰곰이 생각에 잠긴 듯한 천심이 억울하다는 듯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을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치 제가 억지로 잡아두었기에 그리 되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구만요. 술값과 해옥값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다 썼으면 집으로나 돌아갈 것이지 어쩌자고 소녀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외상술까지 마신답니까? 술에는 분명 주지님의 빠진 육신을 거두어 속히 댁으로 돌아가시라 수차례 말씀드렸소입니다. 헌데도 그분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어찌 저희 탓이라는 말씀이옵니까? 나을리의 친후분께선 그저 외상값을 채 갚지 못하여 마당쇠로 있는 것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한초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묶여있는 천심의 치마와 저고리를 들더니 대들보에 매달린 그녀의 배와 가슴에 올려놓았지요. 그러자 아래로 흘러내린 옷이 방바닥까지 가닿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어디 언제까지 내년이 버티는지 내두고 보자. 한초는 방 안에 세워져 있던 초대에서 초를 빼 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나, 나을리, 그것으로 대체 무하실 작정이십니까? 한초씨는 방바닥에 닿은 천심의 옷에 초를 떨어뜨리고는 그 위에 초를 우뚝 세우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워둔 초가 모조리 타면 천심의 몸에 걸치고 있는 옷에까지 불이 번질 테고 커다란 화를 입을 참이었지요. 시간은 아직 많으니 나는 이만 건너가서 좀 더 풍류나 즐기고 있겠마.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한초 씨가 갓을 챙겨들며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고 천심은 사색이 된 얼굴로 몸부림치며 애달프게 소리쳤습니다. 야, 나을리,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리 해두고 가시면 초에서 불이 옮겨붙어 무슨 큰일이 벌어질 줄 아시고 그리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요? 어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요. 친후분의 돈을 모조리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하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 정말 불이라도 옮겨붙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천심의 애가 타는 절규를 듣자 방을 나서려던 한초 씨는 옳다구나 싶었던 짓씩 웃으며 몸을 돌렸지요. 그렇게 항복한 천심에게서
만길에게 그간 뽑아먹었던 많은 돈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지요. 한초 씨는 마당쇠의 신분에서 벗어나 감격의 눈물을 짓는 자신의 친후 만기를 데리고 나와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이복의 한초 씨, 내 자네 덕분에 이리 빚을 탕감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네. 참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다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내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다시는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즉시 서책을 곁에 두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할 참이라네. 만길은 한초 씨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표했지요. 물론 천심에게서 얻어낸 돈은 만길에게 알려주지 않고 고스란히 한초 씨가 꿀꺽하였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만길을 구출하여 고향으로 보내준 뒤 한참의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천심은 어느 부잣집의 늙은 영감의 후첩으로 점지되어 몽양관을 떠나갔고 천심의 빈자리인 몽양관의 최고 기녀 자리는 공석 상태였지요. 엊그제도 몽양관에 들러 기녀들의 치마폭에 쌓여 잔뜩 풍류를 즐기다 온 한초 씨가 무료함으로 물든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 이거야 원, 죄, 그 얼굴이고 이제야 몽양관도 슬슬 질러가는구나. 어디 색다르고 빼어난 아이는 없는 것인가? 날고 긴다던 천심. 그것 또한 막상 마주하니 별것 아니던데 색향 평양에서 인물이라는 것이 이리도 없단 말이더냐. 자신의 기력을 뒷받침할 인재가 없음에 통탄하던 한량 한초시였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던 중 어느 저녁 나절이 되었습니다. 몽양관에서 잔물을 보며 새롭게 마당쇠 일을 하고 있던 향복이 한초 씨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한초 씨 어르신 그간 강령하셨습니까요? 소인 향복이 무난 여쭙겠습니다요. 뭐냐 그래. 향복이 아니더냐? 때마침 잘 걸음해 주었느니라. 몽양관에 새롭게 좋은 소식이라도 들어온 게냐? 향복의 방문에 한초 씨가 반색하며 묻자 향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초씨 어르신, 물론입니다요. 그럼요. 이번에 저희 몽양관으로 가히 양귀비 뺨을 치는 새로운 기녀가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구먼요. 늘 똑같은 모양새에 잔뜩 질려있던 한초 씨는 몽양관으로 새로운 기녀가 왔다는 소식에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것이 참말이더냐? 이거 글쎄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로다. 그래, 그 새로 왔다던 아이 말이다. 그 아이의 미모는 어떠하더냐? 예, 어르신. 이미 제 동기생 중에서도 가장 빼어나다 하여 그 이름이 향진이라 불리고 있구먼요. 몽양관으로 올라오기 전 권에서부터 그 유명세가 대단했었지요. 춤이면 춤, 가창이면 가창. 한 곡조를 뽑아낼 때마다 그 으깨꼬리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로 온 사방팔방을 다 유연하게 적시니 아주 그냥 천하의 양귀비가 따로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요? 그야말로 예전 천심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재색이라 합니다요. 당시의 조선에서 기녀의 이름을 장명할 때 참진, 자를 붙인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미모와 기회가 출중하여 쉽사리 넘볼 수 없는 재원에게만 붙이는 명예로운 예명 같은 것이 바로 그 진, 젠, 자였지요. 상황이 이러하니 한량 중의 한량인 한초 씨의 기대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향진, 향진이라. 어허, 그 이름 한번 사내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며 또한 태산을 뒤흔들듯 두근거리게 하는 것이 참으로 명기 중에 명기로다.
아이고, 어르신. 게다가요, 그 집이 아직 동기였을 적 이미 사람의 관상을 내다보는 것에 통달하여 아주 기가 막히도록 그 사람의 운명을 잘 들여다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이래저래 나을리께서 즐기시기에는 각별한 맛이 있을게요. 오냐, 좋다. 향보가 당장 몽양관으로 앞장서거라. 내 오늘 당장에 그 새로 왔다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느껴보고 싶구나. 한초 씨는 그 길로 전대 속에 엽전 300냥을 넣고는 허리춤에 찬 뒤 마당쇠 향복을 앞장세워 안내를 따라 몽양관까지 출두했습니다. 한초 씨를 맞이한 몽양관에서는 거한 단골 손님을 맞이하여 풍성한 술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초 씨의 유명세를 익히 하는 기녀들은 저마다 한초 씨에게 손짓하며 그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열심이었지요. 한초 씨를 뒤따라 몇 명의 나이 지긋한 기녀들이 들어왔지만 이미 뚜렷한 목표가 정해져 있던 한초 씨는 여타 기녀들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향진의 이름만을 연호하며 책을 읽고 있었지요. 어허, 오늘은 몽양관에 새로 든 아이를 보러 온 것이니 잡스러운 너희들은 그만 물러들 가거라. 어머, 나으리, 어쩜 그리 무정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이거 참으로 서운하기가 짝이 없사옵니다. 나으리, 벌써 저희에겐 흥이 달아나 버리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거 참으로 끈질기구나. 내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으니 어서 새로운 그 아이를 들라 이르거라. 그렇게 자신을 찾아 들어온 그녀들을 모두 물리고 한바탕 큰 숨을 내쉬자 이윽고 향진이 단아한 자태를 뽐내며 한초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겠사옵니다. 찾으시는 객손들이 많아 곧바로 당도하지 못한 것을 사죄드리오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리께서 콕 집어 저를 찾으셨다. 들었사옵니다. 소녀 향진이라 하옵니다. 어허라, 요것 좀 보시게. 향진의 미모를 훑던 한초 씨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마당쇠가 을품말이 한치 어긋남이 없었구나. 이 배곡 같은 얼굴이며 이목구비의 또렷함 역시도 가히 천하의 죄인이로다. 내 오늘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흡족하게 이 풍류에 몸을 담을 수 있겠구나. 자, 향진아, 어서 이리로 들거라. 자신의 말에 발그레 상기된 얼굴로 수줍게 고개를 내리고 있는 향진을 보며 한초 씨는 평소와는 달리 완전히 어리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향진을 옆에 앉히고는 허리를 감싸 안으며 신명나게 분위기에 취하기 시작했지요. 한 잔, 두 잔, 그녀가 건네는 잔을 받아들이킨 한초 씨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기분에 잔뜩 흥이 올라 있었습니다. 어머, 나으리, 집에 도둑이라도 드셨답니까? 어찌 이리도 서두르신답니까? 소녀, 나으리에 대한 풍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옵니다. 헌데 이리도 애가 달아 서두르시니 제가 진정 나으리에 대해 들었던 그 대단하고도 어마어마한 풍문들이 참이 맞는지 저어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밤은 길고 시간은 많사오니 천천히 즐기시지요, 나으리. 향진은 웃음이 잔뜩 섞인 얼굴로 요리조리 한초 씨를 떠보며 말했고 한초 씨는 만족감이 가득한 얼굴로 껄껄 웃으며 그런 향진의 수청을 받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향진이 진중한 표정이 되어 한초 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게다가 소녀가 이리 나으리의 관상을 살펴보니 참으로 송사거리가 생기실 상이시온데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많은 이들의 앞에서 망신살이 뻗치실 수가 있는 관상이라 하겠으니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나으리, 혹여 누군가에게 원한이라도 산 적이 있으시답니까? 아니라면
머지않아 밤의 기운이 괴하시어 아녀자들이 죄다 죽고 못 살겠다면서 관할을 찾으시는 상일지도요. 한초 씨는 그녀의 아부 섞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한층 더 웃음꽃을 피웠고 향진은 의미심장한 눈매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뭐가 되었든 참으로 특출한 상이옵니다. 나으리, 소녀가 가진 재주라면 본디 인연이 있는 쪽의 관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니 나으리께서는 아래쪽의 관상을 보아주시면 어떻겠사옵니까? 내 풍류를 탐닉해온 세월에 잔뼈가 굵은 몸이지만 너처럼 빼어난 아이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구나. 오늘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구만. 자신을 들었다 놨다 하는 빼어난 말솜씨와 요리조리한 재치로 잔뜩 흥미를 돋우는 그녀의 기지에 한초 씨는 전에 없이 도도한 춘정이 일어나 마치 회춘이라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향진이 고운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한초 씨의 혼을 뒤흔들었고 뛰어난 작문과 글솜씨로 한초 씨의 감성마저 자극하니 한초 씨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참 내 너를 참을 수가 없구나. 내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도다. 건화하게 달아오른 한초 씨는 밖을 향해 술상을 물리고 금침방을 준비하라 외쳤습니다. 소리를 들은 마당새 향복이 방문을 빼꼼 열고 웃으며 말했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어르신, 그러하시다면 뒷방에 금침을 깔아 놓았으니 그곳에서 편히 쉬시면 되겠구먼요. 한초 씨가 흡족한 웃음으로 금침방으로 건너가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함께 나서야 할 향진이 벼란간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쌀쌀맞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호 하면 아주 잘 놀았습니다. 나으리, 그러하시다면 편히 쉬시지요. 그리고는 꾸벅 몸을 숙여 인사하더니 그대로 방을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벙벙해진 한초 씨가 일단 금침방으로 건너가 윗목에 걸터앉고는 향진을 기다려보았으나 그 이후로도 어째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구나. 여봐라, 거기 마당쇠 밖에 있느냐? 애가 탄 한초 씨가 마당쇠를 호출하였지요. 이윽고 호출을 받고 금침방으로 들어온 마당쇠를 향해 말했습니다. 반시즌이 넘도록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향진이는 어찌하여 금침방으로 건너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게냐? 한초 씨의 못마땅한 외침에 마당쇠는 심히 곤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초씨 어른, 그것이 조금 난처하게 되었구먼요. 당연히 금침방으로 건너오신 나으리를 모시며 향진이 역시 함께 침소에 들어야 마땅할 일이나 향진이 그것을 자꾸만 뻗대고선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한초 씨는 순간 불쾌한 표정이 되었으나 이내 향진의 속내를 알겠다는 듯 음흉한 웃음을 머금으며 귀가 찬 듯이 말했지요. 오라, 흥정을 하자는 게로구나. 요거 보시게. 그것이 미모만 빼어난 줄 알았더니 흥정하는 솜씨 또한 일품이로구만. 내일 아침 내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 것인데. 한초 씨는 마당새의 말에 껄껄 웃더니 주머니에 꿰어차고 있던 300이 든 전대를 들어 마당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옛다, 여기 300이니라. 그 정도면 결코 서운치 않은 금액이니 이제 그만 건너오라. 이르거라. 어이구, 나으리, 물론이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넉넉한 해옥값이 든 전대를 받아든 마당새가 싱글벙글하며 불이 나게 금침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자신에게도 피시 콩고물이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기세 좋게 누워있던 향진에게 300냥을 전하고 한초 씨의 전원을 전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향진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답니다.
아이고, 참으로 농도 이 정도로 웃기는 놈이 다 있답니까? 300냥이요? 우리 나을리께서 그간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기녀들만 상대하셔서 그릇이 줄어드신 모양인데 이걸로는 우리 몽양관 시동들 깨어이나 하나씩 돌리면 끝나는 돈이라 전하세요. 300냥 따위를 누구 코에 붙이라는 말씀이시온지? 월라며 당돌하게 대답하고는 단칼에 마당새를 물려버렸지요. 금침방에서 향진을 기다리며 곰방대를 피우고 애꿎은 헛기침만 날리던 한초 씨는 난색을 표하며 돌아온 마당수의 말에 기가 찬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원? 이리도 맹랑할 때가 있나? 하지만 그 기계가 가히 마음에 드는구나. 좋다. 오늘 밤 내가 진 것이 300이니 나머지 금액은 약조표를 써 지불하도록 하겠다. 이르거라. 300이면 하룻밤 해옥값 치고는 상당한 거금이었으나 한초 씨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향진의 태도에 더욱 마음이 끌리던 참이었습니다. 한초 씨는 붓을 들어 100짜리 약조표를 써주고 마당쇠에게 전달했어요. 마당쇠가 300과 100짜리 약조표, 도합으로 무려 400을 들고 향진이 있는 방으로 넘어갔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콧방귀만 맞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400냥? 이거 저작거리 가득히 그 배포가 소문났던 천하 한 초시. 어르신께서 실은 어린애 장난이나 즐기시는 졸장부셨사옵니까? 택도 없다 이르셔요. 그렇게 또다시 그녀의 전언을 가지고 온 마당수의 말을 들은 한초 씨는 쿠햄김을 뿜어내며 엉덩이를 들썩였지요. 나와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까짓거 좋다. 바장약이 오른 한초 씨는 다시 한번 거금을 올려 쓴 약조표를 전달하였고 그렇게 마당쇠가 밤새한 초씨와 향진 이 사이를 오고 가며 그놈의 해옥값 흥정을 하다 보니 어느새 그 금액은 도합 500에 달려 있었지요. 이제야 이야기가 통하는 모양입니다. 그려? 네, 좋아요. 마음에 들었네요. 건너간다 이르세요. 기어코 500을 채우고서야 향진이 배시시 웃으며 누웠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초 씨가 기다리고 있는 금침방으로 들어간 향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적인 웃음으로 얼굴을 바꾸며 들어섰습니다. 긴긴 흥정 끝에 진이 빠져있던 한초 씨였지만 향진의 짙은 기운을 마주하자 다시 한번 양기가 솟아오르는 기분에 해벌쭉해졌지요. 네, 오늘 밤 너를 기다리다 꼴다 개를 넘기는 줄 알았다요. 앙큼한 거 어머나 초시 나으리. 무릇 빼어난 꽃이 어찌 범부들과 같은 셈을 치를 수가 있겠나이까? 너무 노여워는 맛이 없어서 대신 오래 기다리신 값은 소녀가 톡톡히 내어드리겠나이다. 한초 씨는 올라오는 술기운과 향진의 요에 잔뜩 취하여 그렇게 몽롱해진 몸으로 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소문과 다르지 않은 실로 대단한 기의 향진이었으나 간밤 자존심을 건 기나긴 흥정과 과음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한초 씨는 얼떨결에 방사를 치르고 기력이 쇠하여 꿈나라에 빠져있는 중이었지요. 고대하던 향진과의 꿈같은 합방은 그렇게 비몽사몽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한초 씨는 꼬르륵 잠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동창이 훤히 밝은 한낮이 되어서야 고난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니 이미 향진이는 곁에 없었고 몽양관 역시도 밤에 품고 있던 그 야르고 알싸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참으로 한산하고도 겸연쩍은 분위기가 되어 있었지요. 일하는 인부들의 부지런한 움직임 소리가 들려오자 한초 씨는 못내 무한한 심정이 되어버렸어요.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제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 틈에서 금침방에서 늦잠을 자다 일어나 부스스한 한량의 삶은 민망함 그 자체였지요.
한껏 따라올라 있던 기운이 가시고 머리가 제정신으로 돌아가자 그제야 한초 씨는 어제 분위기에 취해 해우값으로 너무 거한 금액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닿았습니다. 헐레벌떡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전노 한초 씨는 더욱 우라통이 치밀기 시작했지요. 가만 보니 아까 나오면서 금침방 바닥에 깔린 요를 살펴보는데 붉게 물들어 있어야 할 매와 자욱도 보지 못하였구나. 머리를 올리는 값도 아니었다면 이거 내가 그 망할 것들에게 덤터기를 오지게도 쓴 개로구먼. 맨정신으로 돌아온 한초 씨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던 구두쇠 기질이 자극을 받자 머리끝까지 열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씨 어른? 기침하셨습니까요? 몽양관 마당새에 향보기가 들었습니다요. 때마침 몽양관 마당새가 간밤에 한초 씨가 향진이와 흥정 씨름을 하며 마구 휘갈긴 약조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루엿이 우리 초씨 어르신께서는 변함없이 전륜하기 짝이 없으십니다요. 어르신이 한바탕 휘젓고 관통에 향진이 그것은 아주 떡이 되어서는 아직도 어기저거적 걸어다니고 있었지요. 아무튼 간에 다른 것이 아니었고 간밤 샘을 치른 300을 제외한 나머지 200의 약조표를 들고 왔습니다요. 깔끔히 샘을 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되지도 않는 아첨을 하며 손을 싹싹 비비는 마당쇠의 표정이 얼마나 얄밉던지요.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차에 잘되었다 싶어진 한초 씨가 벌떡 일어나 구함을 내지르며 말했습니다. 멋이라 내누? 섞어지지 못하겠느냐? 감히 누구에게 이따위 협잡을 덮으려는 것이냐? 내 놈에게는 이내가 그래도 호락호락하게 보이더냐? 한초 씨는 마당수에게 목침을 집어던지며 멱다는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거 왜 이러십니까요? 아니 저 고얀 놈이 그래도 너희가 작당하여 내 피 같은 돈을 갈취하려는 속셈을 내 모를 줄 아느냐? 어서 물러가거라. 아니 어르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요. 어젯밤 직접 약조표까지 내어주시며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요? 길길이 날뛰던 한 초씨는 듣기 싫다는 듯 그 길로 마당새를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셈을 치르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이 일은 커다란 송사로 번지게 되었고 향진은 한 초씨를 관아에 발구하기에 이르렀지요. 그야말로 금침방에 들기 전 한 초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관상을 봐주던 때 했던 말 그대로 송사에 휘말리게 된 셈이었답니다. 한 초씨와 향진이는 나란히 관아로 가 사또 앞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자초지종을 들은 사또가 잠시 턱을 쓸어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으니 향진이 고개를 조아리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소녀, 억울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소녀는 정당히 소녀의 방을 빌려주었고 방을 내어주기 전에 방세에 대한 서로의 합당한 흥정까지 마치었사옵니다. 분명 강요나 겁박 따위는 없었고 그야말로 초시 어른의 자의에 의해 분명하게 흥정이 끝난 값을 서로의 약조에 의해 확답받은 것이지요. 헌데도 방세를 모두 받지 못하였으니 조선 천지에 이런 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초 씨도 질세라 패악을 놓았습니다. 이런 억울할 때가 있겠습니까? 제가 금침방을 뜨기 전 거사를 치렀던 요를 살펴보았으나 글쎄 붉게 물들어 있어야 할 매와 자욱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향진이의 방이 그간 누구도 들지 않은 어여한 새 방인 줄 알고 그렇게나 높은 방값을 치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전에 새 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가격은 치르지 않았겠지요. 마치 식구 대결이라도 하듯 야르다고도
남새스런 은유가 남발하는 송사를 듣고 있자니 사또는 민망함과 망측함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향진은 지지 않고 답했지요. 그 주장이야말로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주막에 손님이 들면 주막 주인은 사전에 손님이 이 방에 투하는 첫 손님이라고 애써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법도는 듣도 보도 못하였지요. 오로지 방을 보여주고 숙박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손님 판단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진의 말에 사또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속에서 천불이 난 한초 씨가 소리쳤습니다. 눈으로 본 방이 으리으리하여 그만 속아 넘어갔으나 방에 제대로 온돌조차 들지 않아 냉랭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줄김에 제분신이 느낀 바로는 들인 몸이 한겨울 엄동 같았지요. 어찌 그리 말씀하신단 말이신지요? 온돌이 제대로 든다 한들 그것을 느끼는 것은 온전한 사람의 목 아니겠나이까? 헌데 저작거리나무 정승마냥 목석같이 굳은 몸과 보잘것없는 꼬챙이로 온돌방 안으로 들어와 봐야 어디 제대로 된 온도나 느끼겠는지요? 제 방을 경험한 다른 손님들은 모두들 방이 몹시 덥다며 땀을 쭉 빼고는 혀를 내두르며 나가셨는걸요. 아니, 뭐야? 저작거리 나무 정승이라니. 무엄하기 짝이 없구나. 어찌 감히 그것을 나에게 견주느냐. 보잘것없는 꼬챙이라는 단어를 들은 청중들이 모두 폭소하고 말았고 향진의 말에 자존심이 잔뜩 상한 한초 씨가 이를 악물고 다시 답했습니다. 차도방이 그 방이 너무 광활하고 컸사옵니다. 너무 헐렁하고 널널하여 방에 들어간 기별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훌륭한 방이란 들어찬 손님의 몸을 꽉 감싸는 안락함과 좁다란 맛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초 씨의 뒤에서 여유롭게 듣고 있던 향진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방이 광활하다 하셨는지요? 스스로 본인의 약점을 노출하신다니 참으로 망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려 손님의 덩치가 너무나 왜소하고 불품없었던 연유 아니겠나이까? 소녀가 내어드린 방은 비좁고 손님들의 몸에 딱 맞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사옵니다. 제 이름에 붙은 참진, 자가 그를 증명하고 있지요. 모두들 소녀의 방에 만족하여 혀를 빼물고는 정신을 놓수인데 한초씨 어른의 저런 요설이 통할 리가 있사옵니까? 이는 필시 어른들이 사용하는 방에 아직 상투도 틀지 못한 댕기머리에 꼬맹이가 들어왔던 연유 아닐는지요. 워낙에 왜소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손님께는 클 수밖에요. 향진이 지지 않고 매서운 은유를 섞어 응수하자 사또와 구경꾼들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 몇몇은 한초 씨의 곡간을 힐끗거리며 과연 허술하기는 허술한 모양일세 라며 키득거리고 있었지요. 이윽고 향진은 결정타를 날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불만 많으시던 손님께서는 간밤에 이 소녀의 방에 들어오고 나서 제 반다경의 시간도 지나지 않으셨는데 그만 끝을 드러내시고는 이내에 골아 떨어지며 코까지 골라 잤사옵니까? 그러니 어디 소녀가 방에 군불이나 뗄 시간이나 주셨답니까? 이것은 오히려 달아오른 소녀에게 만족조차 주지 못함이니 제 쪽에서 더욱 퇴근할 일 아니겠는지요? 여기까지 말을 들은 사또는 크게 웃으며 한초 씨를 향해 밀린 방값을 지체 없이 지불하라. 이르고는 향진의 빼어난 재치를 칭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만천하에 평양 최고의 한량이라는 자신의 위역과도 같은 유명세가 박살난 한초 씨는 이를 갈며 부득부득 성을 낼 뿐 사또의 판결에 아무런 반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에게 예를 울린 향진이 몸을 돌려 한초 씨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지요. 나으리, 이것은 지난날 천심언니께 저지르신 일에 대한 제 나름의 복수이옵니다. 부디 다음부터는 색주집 같은 풍요엔 몸담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며 큰 뜻을 품고 서책을 곁에 두시어 더 나은 삶에 매진해 보시옵소서. 제가 나으리의 관상을 보며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사오니 그것은 바로 나으리께서 마음을 고쳐잡고 지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그런 상이라는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사또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살이 톡톡히 뻗친 한초 씨는 그날 이후 기방을 향한 발걸음을 일절가지 않았고 분날 마음을 고쳐잡고 얌전히 글 공부에만 매진하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후일담을 끝으로 이 이야기는 평양의 한초 씨라는 방탕하고 인색한 부자를 통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위선적인 양반층을 풍자한 작품이다. 한초 씨는 초시라는 허울뿐인 벼슬에 만족하며 학문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쾌락과 여색에만 빠져 사는 인물이다. 그러나 기생향진과의 재치 있는 논쟁을 통해 그의 위선과 무지, 탐욕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특히 향진은 낮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당당한 언변으로 한초 씨를 굴복시키며 진정한 품격과 교양이란 신분이 아닌 인격과 학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결국 한초 씨는 망신을 당한 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학문에 정진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변화와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허영과 방탕, 타인에 대한 경멸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교훈을 전하며 진정한 가치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덕성과 지혜에 있음을 일깨우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